서울 강남의 한 돌아가신 대형 분의 마지막 장례식장. 뜻입니다. 오전 10시임에도 사무실은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고 박정환 78세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3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았던 거물의 장례식답게 정계, 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주석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맨 앞줄에 앉은 큰아들 박민호 52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애도보다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 옆에 둘째 박민수 49세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셋째 박민영 45세는 여자였지만 아버지 사업에 깊이 관여해왔다. 그녀 역시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형님, 아직도 안 오시네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다. 누구 말이야? 민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변호사님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오전 11시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상주석으로 향했다. 박민호 사장님이십니까?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 그런데 저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간 상주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와 민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주변의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 하실 얘기인가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장례식 당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고인의 친필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례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조문을 오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봤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정환 회장은 생전에 유언장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재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당연히 부동산과 회사 지분이 3등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미리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세 남매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조문객들 중에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재계 거물의 유언장 공개라니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었다. 봉투 안에서 A사 용지 여러 장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장을 펼쳤다. 유언장 작성일자 2024년 1월 15일. 작성자 박정환. 그 날짜는 고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후였다. 즉,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나 박정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사후 이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것을 명한다. 평범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이유이다. 김 변호사는 잠깐 멈추고 상주석을 바라봤다. 세 남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다. 지난 1년간 나는 내 자식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이다. 이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 결과 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장례식장이 더욱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첫째, 박민호. 민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다. 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회사 지분 정리였다. 내가 죽으면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그건. 하지만 김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박민수. 이번엔 민수가 움찔했다. 너는 내 병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대신 형과 누나에게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전화로 물어보기만 했다. 직접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냐? 민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그랬다.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피했던 것이다. 셋째, 박민영. 민영도 긴장했다. 너는 그나마 나을 줄 알았는데 너 역시 실망스러웠다. 내 앞에서는 효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형들과 상속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언제 그걸 알았을까? 김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재벌가의 상속 분배, 수백억 원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첫째 박민호에게는. 민호가 온몸을 경직시켰다.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장례식장에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민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푼도? 장남인 자신에게 한 푼도? 잠깐만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장남인데 고인의 유언입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 박민수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0억 원을 남긴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다. 셋째 박민영에게는 회사 지분 5%와 현금 20억 원을 남긴다. 민영도 마찬가지였다.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박정한 회장의 전체 재산은 회사 지분 70%, 부동산 여러 채, 현금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 규모였다. 지금까지 분배된 것은 100억 원도 안 됐다. 나머지 400억 원은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렸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 나머지 재산은 김 변조사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둘러봤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나머지 재산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민영이 되물었다. 그게 누구예요?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읽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박정한 회장의 가족들도 그 남자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조문객들도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지? 못 본 사람인데? 남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 남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김 변호사가 다시 유 원장을 보며 말했다. 장례식장의 정막이 절정에 달했다. 500억 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순간이었다. 박정훈. 박정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정환 회장의 가족들도 당황했다. 박정훈이 누구죠? 민호가 급하게 물었다. 김 변조사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는 마침내 상주석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훈입니다. 누구신데요? 민영이 물었다. 박정훈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아들, 박정환 회장에게 네 번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인가? 민호, 민수, 민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자신들이 모르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화를 내며 일어났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저는 고인의 혼외자입니다. 박정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혼외자. 그 단어가 장례식장에 떨어지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혼외자라니. 민영이 소리쳤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유 원장을 들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박정훈은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내가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였다. 박정환 회장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정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40년 넘게 고생한 것을 알고 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인정하고 싶다. 박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재산은. 김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나 유 원장을 빼앗으려 했다. 안 됩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재빨리 유 원장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나의 모든 재산은 박정훈에게 남긴다. 그가 내 진짜 아들이다.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호는 말도 안 된다. 고 소리쳤고 민수와 민영도 충격에 빠져 있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봤다. 박정훈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서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하지만 김 변호사의 손에는 아직 읽지 않은 유 원장이 한 장 더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마지막 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런데 유 원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다. 마지막 장?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김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펼치려는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과연 박정환 회장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놓았을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것일까? 마지막 장을 펼치는 김 변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김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펼치려는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혼외자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민호야, 진정해. 민수가 형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민호가 소리쳤다. 40년 넘게 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피땀 흘려 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놈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 박정우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40년 넘게 숨어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형, 일단 유 원장 끝까지 들어보자. 민영이 말했다. 아직 한 장 더 남았다고 했잖아. 김 변호사는 민호가 손목을 놓기를 기다렸다. 계속 읽어도 될까요? 민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박정훈을 쏘아봤다.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박정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DNA 검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에 아버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어요. 작년에? 민영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작년에 당신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박정훈의 말에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픈 동안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당신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민수가 물었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박정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버님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님께. 그 말에 민영이 반응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아버님은 끝까지 미안해 하셨어요. 어머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유 원장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유 원장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상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박정훈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고인께서 재산 상속의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 원장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박정훈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다. 혹시 반전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박정훈은 앞으로 1년간 박정환 회장의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형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장례식장이 다시 술렁였다. 이게 무슨 조건인가? 형으로서 인정? 민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김 변조사가 계속 읽었다. 만약 1년 후에도 세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박정훈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된다. 이 말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즉, 박정훈이 재산을 받으려면 민호, 민수, 민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웃기네. 민호가 비웃었다. 우리가 인정해줄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다 가져가려는 사람을. 박정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직접 들으니 상처가 됐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민수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1년 안에 박정훈이 세 분의 인정을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추가 재산? 김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비밀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 계좌?
민영이 눈을 크게 떴다. 네. 스위스 은행 계좌인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확인했다. 300억 원입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300억 원이라니. 그럼 총 재산이 8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300억 원을 숨겨뒀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께서 평생에 걸쳐 모으신 비자금인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로 공개하지 못했던 돈이죠. 이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달라졌다. 300억 원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럼 민수가 계산을 시작했다. 박정훈이 인정받으면 800억 원을 다 가져간다는 거고 인정받지 못하면 500억 원만 가져간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만약 박정훈이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재산이 세 분께 균등 분배됩니다. 박정훈은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이 말에 박정훈이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올 아니면 말인 상황이었다. 그럼 우리가 인정만 안 해주면 되는 거네? 민호가 씩 웃었다. 간단하잖아. 형? 민영이 민호를 말렸다.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자식한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조문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형, 일단 여기서는 그만하자. 민수가 말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지금 확실히 해야 해. 우리는 절대 저 사람을 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박정훈이 처음으로 반박했다. 저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아버님? 민호가 비웃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러? 민호야. 민영이 소리쳤다. 너무 심하잖아. 심해? 내가 심해? 민호가 민영을 향해 돌아섰다. 넌 저 사람 편들 거야? 편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인정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인정해야 해? 40년 넘게 숨어 살았던 사람을. 이때 박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숨어 살았던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박정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버님이 저를 인정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럼 지금 와서 왜 나타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부르셨어요. 작년에. 박정훈이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것을 보시면 그것은 박정환 회장이 박정훈에게 직접 쓴 편지였다. 날짜는 작년 3월이었다. 민영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정훈아, 아버지다. 40년 넘게 너를 외면했던 아버지. 이제야 용기를 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너를 숨겼다. 내 명예와 지위가 너보다 중요했다. 정말 나쁜 아버지였다. 이제라도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너를 소개하고 싶다. 부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달라. 그리고 내 형제들과 만나달라. 아버지가. 편지를 읽은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 편지. 민영이 중얼거렸다. 민수도 편지를 읽어봤다. 그의 표정도 복잡해졌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편지 하나로 40년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
그래도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잖아. 민수가 말했다. 그게 뭐? 우리는 4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함께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고?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장남으로서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가 아플 때도 병원에 다녔다. 물론 유산을 계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들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나는 절대 인정 안 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1년이든 10년이든 절대 인정 안 해. 박정우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저도 억지로 인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세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아버님 하지 마세요. 민호가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때 장례식장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가족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민영이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저는 박정훈의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다. 박정훈의 어머니가 장례식에 와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 박정훈이 놀라며 일어났다. 왜 여기에? 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40년간의 한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봤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여러분의 형이라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것도. 그럼 이해해 주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갑자기? 할머니가 웃었다. 갑자기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박정환 회장 사진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박정훈의 어머니였다. 이 사진들은 40년 전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죠. 사진 속의 박정환 회장은 행복해 보였다. 공식적인 가족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민수가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정훈이를 낳았을 때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럼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민영이 물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그럼 불륜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불륜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이 말에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드는 게 정당화되나요? 민호가 반박했다.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넘기면서 계속 말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정훈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사진첩에는 어린 박정훈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사진들도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여러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 민영이 놀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몰래 정훈이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박정환 회장이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했어요. 특히 여러분 어머니께. 할머니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다. 그것은 얼마 전에 찍힌 것 같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박정환 회장과 박정훈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훈이와 만났을 때 사진 속의 박정환 회장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박정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아버지가 정말 저 사람을. 민영이 중얼거렸다. 이때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도 장례식에 집중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그럼 1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때까지 박정훈 씨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형으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라고요? 민호가 반발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가족으로서 지내야 합니다. 박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아버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가 또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영이 말렸다. 형, 그만해.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실제로 장례식장의 모든 조문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녹화도 하고 있었다. 이 일은 나중에 따로 의논하죠. 민수가 말했다. 지금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게 먼저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민수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다. 민영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훈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장례식은 계속 진행됐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1년 후를 향해 있었다. 과연 박정훈이 형제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질까? 박정환 회장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는 순간 박정훈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40년 만에 인정받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정환 회장의 49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유언장의 조건은 즉시 시행되어야 했다. 김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내 남매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년 동안 함께 지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매주 최소 2회 이상 만나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요?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네. 그리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박정훈 씨도 참석해야 합니다. 제사, 생일, 기념일 등 모든 행사예요. 박정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일주일 전 장례식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40년 만에 가족을 만났지만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그런데 정훈 씨, 민영이 처음으로 박정훈을 이름으로 불렀다. 지금 어디서 사세요?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계사세요?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새 남매가 조금 놀랐다. 공인회계사라면 상당한 실력자였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민영이 물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이번에는 민호도 놀랐다. 서울대요? 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박정훈의 스펙이 훨씬 좋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경제적 지원 같은 건 받으신 적 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학비도 제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정말요? 네. 아버님께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혼자 힘으로 서울대 가고 공인의 계사까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1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달력을 펼쳤다. 첫 번째 만남은 이번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고인이 자주 가시던 식당으로 하죠. 토요일이요? 민호가 불만스러워했다. 저는 토요일에 골프 약속이 있는데요. 고인의 유언입니다. 골프보다 우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그리고 박정훈 씨께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임무요? 네. 고인께서 남기신 또 다른 조건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읽었다. 박정훈은 1년 동안 아버지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완성해야 한다. 무슨 일이요? 박정훈이 물었다. 박정환 회장께서 생전에 준비하고 계시던 자선재단 설립입니다. 이 말에 세 남매가 모두 놀랐다. 자선재단? 네. 고인께서 은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파일을 열었다. 이미 100억 원의 기금이 준비되어 있고 재단 설립 서류도 대부분 완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씨가 이것을 완성해야 해요. 왜 정훈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민호가 반발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고인께서 특별히 박정훈 씨를 지정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경력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박정훈의 회계사 경력이 자선재단 운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민영이 의문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자선재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작년부터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요. 김 변조사는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다. 재단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이에요. 희망의 다리? 네.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하시더군요. 박정훈이 자료를 살펴봤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까지 완성해야 하나요? 6개월 안에 재단을 정식 출범시켜야 합니다. 6개월. 박정훈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인정 조건 중 하나입니다. 즉, 박정훈은 형제들의 인정을 받는 동시에 자선재단 설립까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복잡하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혹시 박정훈 씨이신가요? 여자가 박정훈에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다리 재단 준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단 준비팀이요? 정수연이 설명했다. 고인께서 재단 설립을 위해 미리 팀을 꾸리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었다고요? 민영이 놀라며 물었다. 네. 작년부터 준비해 왔어요. 박정환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고인께서 은밀히 준비하신 일이에요.
정수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타났다. 장학금 지급 기준, 수혜자 선발 방법, 재단 운영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민수가 감탄했다. 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수연이 말했다. 특히 재단 이사진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사진이요? 네. 법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면 최소 7명의 이사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4명만 확정됐고요. 정수연은 명단을 보여줬다. 박정한 회장님, 김정수 변호사님, 저,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멈췄다. 그리고 누구요? 민호가 물었다. 정수연이 박정훈을 바라봤다. 박정훈 씨요. 저요? 박정훈이 놀랐다. 네. 회장님께서 박정훈 씨를 이사로 지명하셨어요. 이 말에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사라고?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지시를? 정수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문서를 보시면 그것은 박정한 회장이 직접 서명한 재단 이사 지명서였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3개월 전에 이미 정훈이를 이사로 정해 놓으셨어요? 민영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수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박정훈 씨를 재단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어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사장?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재단의 이사장? 이사장이라고요? 민수가 되물었다. 네. 재단의 모든 운영을 박정훈 씨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민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말도 안 돼. 100억 원짜리 재단의 이사장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였고 박정훈 씨의 경력을 고려하면 적합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 정수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민호야. 민영이 형을 말렸다. 일단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정수연이 계속 설명했다.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요. 어떤 권한이요? 재단 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사업 계획 승인 등 모든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즉, 박정훈이 1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완전히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수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회장님께서 박정훈 씨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네.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 서울대 출신의 학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수연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운영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셨어요. 박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래도 안 돼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상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이미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언제요? 정수연이 서류를 보여줬다. 작년 12월에 가족회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민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아버지가 자선사업하고 싶다고 하셨던 때? 맞아. 민영도 기억했다. 그때 우리가 찬성한다고 했잖아. 그때 박정한 회장은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자녀들은 모두 찬성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훈의 존재를 몰랐다. 설마 혼외자가 그 재단을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미 동의한 거네요? 민영이 말했다. 네. 법적으로는 이미 승인된 사안입니다. 민호가 어이없어 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공개하신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정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재단 설립이 성공하면 박정훈 씨에게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특별 보너스? 정수연이 봉투를 열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300억 원 외에 추가로 20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200억 원을 더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네. 재단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총 500억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니 박정훈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었다. 기본 재산 500억 원, 스위스 계좌 300억 원, 특별 보너스 200억 원, 1000억 원. 민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조건도 까다로웠다. 형제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재단 설립도 성공해야 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수연 씨, 민영이 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박정훈 씨에 대해서요. 정수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이 있었어요. 무슨 부탁이요? 박정훈 씨가 재단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이요? 네. 단순히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박정한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다. 박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노력이에요. 정수연이 말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정수연이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박정훈 씨가 재단 일을 시작할 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정훈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정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재단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가 내게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40년 동안 숨겨야 했던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다. 이제 내 형제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라. 그들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단 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다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달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읽은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민영도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민수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네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정훈이 민호를 바라봤다. 저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불러도 될 날이 오겠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정리했다. 그럼 이번 토요일부터 정기 모임을 시작하고 박정훈 씨는 재단 일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1년간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과연 박정훈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재단 설립은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박정훈과 새 남매의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재단 설립 과정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특히 민호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형, 정훈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민영이 민호를 설득하려 했다. 재단 일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 민호가 비웃었다. 1,000억 원 때문에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난 아직도 확신이 안 서. 민호가 고집을 부렸다. 실제로 박정훈은 지난 6개월 동안 재단 설립에 전념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은 순조롭게 준비되어 법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첫 번째 장학생 모집도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민호만은 여전히 박정훈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재단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정환 회장의 마지막 유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정훈이 형, 긴장되지? 민수가 박정훈에게 물었다. 박정훈은 민수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아직도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네, 조금 긴장돼요. 괜찮을 거야. 준비도 완벽하게 했고 민영도 격려했다. 언론 인터뷰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행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박정훈은 알고 있었다. 민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장남으로서의 자존심과 40년간 쌓인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오후 2시 출범식이 시작됐다. 호텔 대연회장은 300여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정치인, 기업인, 교육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정훈이 이사장으로서 첫 번째 연설을 했다. 안녕하세요. 희망의 다리 재단 이사장 박정훈입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6개월간의 준비가 자신감을 주었다. 이 재단은 저의 아버지 박정환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저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정훈의 연설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언론 인터뷰가 시작됐다. 박정훈 이사장님, 이번 재단 설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박정훈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요? 네. 저는 박정환 회장님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박정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혹시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상속보다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더 자세한 질문을 하려는 순간 행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분은 누구죠? 사회자가 당황했다. 남자는 단상까지 올라왔다. 저는 박정환 회장의 비서였던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박정환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던 사람이다. 무슨 일이시죠? 박정훈이 물었다. 이민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네. 재단 출범식 날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민재 씨,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민재는 봉투를 열었다. 이것은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음성 메시지요? 이민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곧 박정환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재단 출범식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뜻이겠구나. 정훈아, 고생 많았다. 박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개월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또 다른 진실? 정훈아, 너는 내 아들이 맞다. 하지만 너만 내 아들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박정훈이 중얼거렸다. 민호, 민수, 민영아. 너희들도 들어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다. 세 남매가 긴장했다. 민영아, 너도 사실은 입양된 아이다. 행사장에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민영이 입양하라고? 민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민영아, 미안하다. 30년 넘게 숨겨왔다. 너는 3살 때 우리 가족이 됐다. 너의 생모는 정훈이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번에는 박정훈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영 누나와 저는 그렇다. 너희는 친남매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행사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다. 민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제가 입양하였다고요? 민영아, 너를 입양한 것은 너를 사랑해서였다. 그리고 정훈이의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거다. 박정환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혼자서 2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 그래서 민영이를 우리가 데려와서 키웠다. 하지만 민영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민영이 박정훈을 바라봤다. 정훈이와 진짜 남매였던 거예요? 그렇다. 너희는 3살까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박정훈도 충격에 빠져 있었다. 6개월 동안 함께 지낸 민영이 자신의 친누나였다는 사실을. 민호야, 민수야. 너희에게도 미안하다. 민영이가 너희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숨겨서. 민호와 민수도 당황했다. 평생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민영이 입양된 아이였다니.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환 회장의 음성이 마지막을 향해 갔다. 정훈아, 민영아. 너희는 어려서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다. 이것이 운명이다. 민호야, 민수야. 정훈이를 받아들여라. 그는 너희의 형이자 민영이의 친오빠다. 그리고 민영아.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딸이자 정훈이의 친누나다.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다오. 녹음이 끝났다.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박정훈과 민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만에 만난 친남매였다. 정훈아.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박정훈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남매의 재회였다. 민호와 민수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다. 그럼 민수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던 거네요.
이민재가 다른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진들이었다. 어린 박정훈과 민영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 민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에는 3살 정도의 민영이와 6살 정도의 박정훈이 함께 놀고 있었다. 정말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이었다. 저 기억나요. 민영이 갑자기 말했다. 오빠가 저를 업어준 기억이. 정말요? 박정훈이 놀랐다. 네. 흐릿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업어주고 함께 놀아준 기억이 있어요. 박정훈도 기억이 났다. 누나가 올 때마다 제가 달래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재회에 참석자들도 감동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훈 씨와 민영 양을 다시 만나게 하려고, 30년간 떨어져 있던 남매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이런 복잡한 상속 조건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이 박정훈의 손을 잡았다. 정훈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네, 누나.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민호의 인정이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은. 형? 민영이 민호를 바라봤다. 정훈이는 제 친오빠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충분하지 않나요? 박정훈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형, 저는 급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니야.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민호가 박정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훈아, 미안했다. 이제야 인정한다. 너는 내 동생이야. 박정훈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형?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6개월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다. 민수도 다가와서 박정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훈아, 환영해. 형, 고마워요. 네 남매가 모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이 감동했다. 박정환 회장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김 변호사가 발표했다. 그럼 유언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박정훈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훈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왜요? 박정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희망의 다리 재단에 5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형, 누나들과 나눠 갖겠습니다. 정훈아, 민영이 감동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나눠 가져야죠. 박정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민호가 말했다. 정훈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네, 형. 박정환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됐다. 그리고 희망의 다리 재단은 500억 원의 추가 기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모든 것이 박정환 회장의 계획대로 흘러간 것이었다. 1년 후 박정환 회장의 일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작년 그 혼란스러웠던 장례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네 남매가 나란히 앉아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10개의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다. 박정훈의 헌신적인 노력과 형제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민영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정 사진 속 박정환 회장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민수가 감탄했다. 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셨다니. 30년 전부터 계획하셨을 수도 있어. 박정훈이 말했다. 민영 누나를 입양하신 것부터가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정말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셨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1년 전만 해도 박정훈을 인정하지 않았던 민호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훈의 진심을 알게 된 후부터는 누구보다 아끼는 동생이 되었다. 추도식이 끝나고 내 남매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식당으로 갔다. 1년 전 첫 만남을 가졌던 그 식당이었다.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생각나네. 민수가 말했다. 그때는 정말 어색했는데. 민영이 웃었다. 정훈이도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박정훈이 부끄러워했다. 그때는 정말 떨렸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때? 민호가 물었다. 지금은 정말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사람이 모두 웃었다. 정말로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재단 운영을 도우면서 박정훈과 가까워졌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이 인사했다. 수연 씨도 왔네. 민영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앉아요. 정수연은 이제 이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졌다. 박정훈과의 관계도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고 있었다. 오늘 추도식에서 이사장님 인사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수연이 박정훈에게 말했다. 그래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정훈은 오늘 추도식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아들로서의 그리움과 감사를 모두 담아서. 그런데 정훈아, 민호가 말했다. 너 요즘 수연 씨랑 사귀는 거 아니야? 박정훈과 정수연이 모두 얼굴을 빨갛게 했다. 형,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민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둘이 보기 좋은데 누나까지. 민수도 거들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착한 며느리감이야. 오빠들 그만해요. 정수연이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민영이 제안했다. 우리 아버지 서재에 가보지 않을래? 서재요? 응. 아직 정리 안 된 곳이 있어.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지도 몰라. 네 사람은 박정환 회장의 집으로 갔다. 1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재에 들어가자 책들과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박정환 회장이 마지막까지 일하던 공간이었다. 이 책상에서 유언장을 쓰셨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박정훈이 책상 위에 사진을 봤다. 그것은 네 남매가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6개월 전 재단 출범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박정훈이 중얼거렸다. 응. 출범식 다음 날 바로 인화해서 여기 놓으셨어. 민영이 말했다. 그 사진 속에는 네 남매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된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호가 서랍을 열어봤다. 여기 뭔가 더 있네. 서랍 안에는 또 다른 편지 봉투가 있었다. 겉면에는 1년 후에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편지예요? 정수연이 놀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민수가 감탄했다.
민영이 편지를 열었다. 박정환 회장의 마지막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1년이 지났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먼저 정훈이에게. 아들아, 40년간 기다려줘서 고마웠다.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서 널 숨겨야 했지만 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이제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민호야, 너에게는 특히 미안했다.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너에게 갑작스럽게 동생이 생겼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가족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민수야, 너는 항상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했구나. 형과 동생 사이에서, 그리고 정훈이와 우리 사이에서 내가 있어서 가족이 화합할 수 있었어. 민영아, 내 딸이자 정훈이의 누나야. 너는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30년 전 헤어졌던 남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건 너였어. 내 남매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사실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이유는 단순했다. 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정훈이는 40년간 혼자였고 민영이는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았다. 민호와 민수는 진짜 형제의 소중함을 몰랐고,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진짜 가족이. 재단 일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훈아, 내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아버지가 꿈꿨던 바로 그 일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유언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절대 놓지 마라. 그리고 정훈아, 수연이를 놓치지 마라. 좋은 여자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말에 박정훈과 정수연이 또 얼굴을 빨갛게 했다. 민영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너무 늦게 인정해서 미안했다. 민호야, 민수야. 너희도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가끔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마지막으로 희망의 다리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다. 내 남매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박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셨네요. 수연이 얘기까지 하시다니. 민영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수연도 감동했다.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민호가 박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훈아,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는 가족이야. 네, 형. 민수도 말했다. 이제 아버지 걱정은 놓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래, 가족이니까. 민영이 덧붙였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 6개월 후 박정훈과 정수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형제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줬다. 박정환 회장의 영정 사진도 결혼식장에 모셔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민영이 말했다. 계시는 것 같은데? 박정훈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저기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영정 사진 속 박정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희망의 다리 재단 관계자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박정훈의 행복을 축하했다. 이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한 학생이 꽃을 전해줬다.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
너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박정우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저녁에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용한 식사를 했다. 정훈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민수가 물었다. 유럽으로 2주 다녀올 예정이에요. 좋겠다. 오랜만에 쉬어. 재단 일은 괜찮을까? 민영이 걱정했다. 수연이가 잠깐 맡아줄 거예요. 박정훈이 정수연을 바라봤다. 아니, 이제 아내가. 정수연이 웃었다. 열심히 할게요. 민호가 와인잔을 들었다. 그럼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박정한 회장의 영정사진에 촛불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마치 함께 건배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희망의 다리 재단은 더욱 커져서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을 도우고 있었다. 박정훈과 정수연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생겼다. 민영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민호와 민수도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매년 박정한 회장의 기일에는 네 남매가 모여서 추도식을 열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영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말했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지. 박정훈이 말했다. 박정한 회장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가족은 화합했고 재단은 번창했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뤘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영정사진 속 박정한 회장은 여전히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박정한 회장의 방법이 너무 복잡했다고 말한다.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었냐고.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안다.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혈연 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박정한 회장은 그 과정을 정확히 설계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 남매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 희망의 다리 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재단이 되었고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박정훈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인정받는 사회공헌가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한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유언장 하나로 시작되어 진짜 가족의 탄생으로 끝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박정한 회장의 마지막 미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가 사랑했던 자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우는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한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박정한 회장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1000억 원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희망의 다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정한 회장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영정사진 속 그의 미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관계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박정한 회장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숨겨진 자식을 평생 비밀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일찍 공개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민호의 입장이라면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환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